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8일 한홍구TV 역사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녹화로 자주 모시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작업을 도와주던 이제 홍희홍님이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학생 신분이었고 취준생이었다가 이제 취직을 하는 바람에 퇴근을 하고 난 다음에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녹화 주말에 작업을 해서 녹화를 올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녹화하고 출근 아마 첫날인가요? 둘째 날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하고요. 뭘 할까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는 바람에 특별히 준비를 못했는데 요즘 올공시위라고 하나요? 올림픽공원에서 계속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6월 3일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제대로 찍질 않아갖고 그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사전 투표 같은 거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전국 각지의 그곳을 아무데나 가서 바로바로 투표지를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건 납득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시위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정권을 위한 시위다 이제 긍정평가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갸웃갸웃하는 부분도 또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세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진짜 참정권이 침해받았을 때 이것처럼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었나? 과거에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유신 때 우리가 6월 항쟁이라는 유신 때 우리가 반독재 시위를 한 것, 운동을 한 것도 그렇고 또 6월 항쟁에서 이제 구호도 직선제로 호은 민주쟁취란 것도 그렇고 이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운동이 분명했죠. 그리고 지난번 계엄 사태도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온 사람들 중에 지난번 계엄 사태 때 적극적으로 여의도 광화문 남태령을 메웠던 젊은이들과 지금 올림픽공원 앞에 모인 젊은이들은 좀 결이 많이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때 참정권이 정말 중대하게 위협을 받았을 때는 아무 태도를 보이지 않다가 이렇게 되는지 그 부분은 저는 좀 솔직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나 이제 중앙선거위원회가 말도 안 되는 정말 이런 말이 있죠. 이제 멍청함도 지나치면 반역 수준이 된다. 이거 아마 반역 수준의 멍청함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게 어떤 음모로 민주주의가 하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찌질한 그런 거였고 그러나 젊은이들이 이제 어쨌거나 참정권의 모욕을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은 침해 맞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실제 문제는 이 소재는 어디에 있는가? 이제 그거는 여러 명들이 하겠지만 저는 이제 역사를 전공했으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흘러왔고 또 선거 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도 제대로 하려면은 좀 여러 번 나눠서 해야 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끝낼 수 있을지 두 번에 나눠서 하게 될지. 그러니까 하여튼 좀 급하게 이제 저도 준비하느라고 이 뒷부분에 가면은 이게 좀 부실하고 또 당연히 했어야 할 아이템 같은 거 사전 투표 이번 것과 관련돼서 이제 사전 투표인데 부재자 투표 재외국민 투표는 조금 준비를 했는데 사전 투표는 별로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한 번 더 해야 하나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무튼 좀 지내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선거제도가 처음 도입돼 갖고 실시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부터 이제 한번 중요한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림픽 그 공원에서 여기서 이제 아마 핸드볼 경기장이 있고 거기 체육단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어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다. 그런 뉴스를 봤고 뭐 아까 뭐 경찰이 진입을 시도한다 뭐 그런 뉴스가 잠깐 나오던데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살면서 처음 봅니다 했는데 저도 처음 봐요. 이런 시위는. 그러니까 2008년도 그게 벌써 20년이 다 돼가네요. 그때 여중생들이 이제 쇠고기 시위를 했을 때, 야, 이런 시위 처음 본다 했는데, 이거는 또 다른 방향에서, 또 다른 방향에서, 또 이제 처음 보는 시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참정권 훼손된 건 맞다. 그래서 이제 용납 못할 사태고 전면 조사를 지시했고 또 오늘 이제 나온 거는 그러나 이제 여기 그 현장에서 이제 불법 검문을 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용인할 수 없다. 그것도 그 국민 주권을 국민들의 이제 기본권을 침해하는 아주 중대한 인권 침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권을 신장하고 민주적인 권리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적인 의미의 이 내용을 지녀야 하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시키는 방향에 대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 하여튼 여기 또 한 장이 빠졌나 보네요. 네, 한 장이 빠졌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뭐 사진이 들어 있었는데 빠졌습니다. 네. 여기 이제 헌법기관으로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제 출발했냐면 63년도에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5년 뒤입니다. 그 전에는 선거 관리를 안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내무부 산하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뉴스에 보면은 이제 63년도에 그러니까 제3공화국에서 이제 헌법기관으로 처음 출발했다라고 이제 대개 소개가 나오는데 그건 조금 잘못됐어요. 1960년도에 4.19가 나고 이제 내각 책임제 개헌으로 바꾸면서 그때 중앙선거위원회 그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 선거위원회입니다. 초기에는 정부 수립 이후에 보면은 쭉 중앙선거위원회라는 명칭을 썼는데 내무부 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무부 산하에서 이제 위원회가 있었고, 그래서 쭉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3.15 부정선거 석 달 뒤 아니에요.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도 4월 혁명이 일어났고 4월 혁명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서부터 4월 혁명까지 200여 분이 이제 돌아가셨고 그 피해 대가로 이런 헌법이 만들어지고 중앙선거위원회도 헌법기관으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대법관 중에서 호선한 3인 대법관이 한 10명 이때 몇 명이었나 정원이 몇 명이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안에서 호선한다는 거, 그 안에서 뽑는다는 거죠. 그리고 정당에서 추천한 6인. 뭐 정당에서 추천한다고 돼 있지만 사실상은 국회에서 추천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위원장은 대법관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보면 내각 책임제 하라서 대통령이 추천한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관이 꼭 자유로운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법관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됐고 중앙선거위원회의 조직관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돼서 선거위원회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법이 또 제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법은 이 60년에 이제 이 헌법으로 제2공화국 때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선거를 한번 치렀죠. 그러니까 7.29 총선. 우리 역사상 가장 공정하게 치러진 총선이다. 호정 과도내각 호정이란 분은 해방정국에서 어떤 이 48년, 49년 그 무렵의 행적에 대해서는 의문의 소지가 참 많습니다만 1960년 석 달 동안 이제 과도 정부를 했는데 그 과도 정부는 최규하 과도 정부와 비교한다면 비교가 안 될 만큼 잘했습니다.
다만 이승만을 망명시킨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좀 다를 수 있지만 망명을 안 시켰어도 참 골치 아팠을 거예요. 그 영감 86 먹은 영감을 감옥에 보낼 수도 없고 또 사형을 시킬 수도 없고 이거 뭐 참 그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있었을 텐데 하여튼 이제 그 거기에 그 분노한 사람들도 많았고 뭐 이제 그렇지만 하여튼 이제 그렇습니다. 허정 그 내각 때 과도 정부 때 7.29 총선이 이 중앙선거위원회가 치른 총선이었고 우리 역사에서 그래도 가장 비교적 공정한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 직후라는 그건 이제 역사적인 상황 시대 정신하고 맞물려서 공정한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게 무너졌고 제3공화국을 세우면서 이제 이게 시행이 63 그렇죠. 63년 맞죠. 예. 예. 그러니까 개정은 62년 12월 26일 날 했고, 그리고 군정이, 헌법은 만들었지만 군정은 계속되다가 63년 10월에 선거를 해서 박정희가 당선되고 12월 16일 날 취임을 했나? 17일 날 취임을 했으니까 헌법이 됐겠죠. 17일 날 취임을 해갖고, 이제 이 제3공화국 헌법이 발효되면서, 이 대한민국,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정식 출범을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전에 만들어졌어요. 왜냐? 이 대통령 선거와 6대 국회의원 총선을 관장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63년 1월 20일에 옛날 광화문 전화고, 지금 광화문, 이게 위치가 광화문 우체국자리인가? 그 확인을 안 했네요. 광화문 우체국이 제가 국민학교 때 다시 지었는데, 지금 건물이 다시 지었는데, 그 전에 거기 그냥 우체국이었던 것 같은데, 전화국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제가 그 동네 살았는데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 대법원 판사였던 사광욱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문제가 뭐 두 가지 점에서 하나는 국회 부삭치 사건. 아주 이제 극우적인 판결을 내긴 평안도 출신의 판사였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장인 관련된 이제 남조선 해방전략단 사건의 대법원 판사였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사광욱은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중에서는 제일 괜찮았다. 아마 그렇게 평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회창이 선거관리위원장을 잠깐 했습니다만, 이회창은 선거를 치르지 않은 선거관리위원장이었고, 하여튼 사광욱은 선거를 이제 여러 번 치렀습니다. 여러 번 치렀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2번, 국회의원 선거 2번을 치렀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좀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사광욱 얘기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은 50년대에는 어떻게 했나, 정부 수립 직후에는 선거관리 어떻게 했나 살펴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미군정에서는 이 과도 입법위원회에서 이제 선거에서 국회 선거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치렀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50선거가 우리 역사상 또 가장 공정한 선거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50선거는 분단 선거였기 때문에 또 이제 비판을 많이 받죠. 그리고 이제 좌파에서 선거 방해 공작도 치열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이후에 나타났던 금권 선거, 관권 선거 같은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관리를 했고 한국위원회가 와서 감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흔히 봤었던 돈 뿌리고 투개표 부정하고 금품 뿌리고 막걸리 뿌리고 이제 이런 식의 부정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선거위원회를 이제 추천을 하고 하여튼 구성을 해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지원국회가 구성이 됐고, 이때는 대통령 선거는 국회에서 치렀기 때문에 국회의원 200명이 이제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선거 관리가 그렇게 복잡할 게 없었고요. 그리고 2대 총선인데, 2대 총선은 이제 이때는 내무부가 주관을 하는 겁니다. 내무부 밑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그 이제 선거 사무가 개시돼서 입 후보자가 등록이 됐다는데 그때 이제 뭐 등록 방해, 서류 탈취 이런 것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선거가 5월 30일인데 선거 이틀 남겨놓고 5월 28일 아침에 시경이 돌연 행동 개시를 해서 조소왕, 최동호, 김봉준, 원세훈, 유석현, 김천, 박건웅, 윤기섭 다 한두 명 빼놓고는 다 출마한 후보들이에요. 그 주요 후보들을 싹 잡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당연 그리고 이 분들이 대개 누구냐면은 남북 협상파. 백범 선생은 돌아가셨지만 남북 협상파는 그냥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헌 국회에는 참여를 안 했지만 2대 국회에는 개별적으로 참여를 했었고 여기 보면 이제 조소왕 선생은 서울 성북에 출마해서 누구랑 붙었냐면 조병옥이랑 붙었어요. 조병옥은 미 군정 때 경무부장을 지내서 조선인으로선 제일 지위도 높고 권한도 셌던 아주 엄청 저명 인사였죠. 근데 조병옥을 상대로 해서 전국 최다 득표를 기록할 정도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선거였는데 하여튼 이 백성욱이라는 여기 원래 스님이에요, 스님. 백성욱은 이제 우리 유튜브에서 한번 다뤘습니다만 굉장한 고승입니다. 불교계에서 평판이 아주 좋고 그 일제 시대 때 이제 스님들이 이럴 때는 스님이라고 하지 않고 땡중이라고들 또 많이 하죠. 이 중들이 친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백성욱은 친일 안 했습니다. 금강산에 집거하면서 뭐 독립운동 비슷하게 하다가 탄압을 받기도 하고 일제 말기에는 그렇게 뚜렷하게 독립운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조를 지키고 잘 버텨냈고 저는 깜짝 놀랐었던 것 중에 우리 근대 불교의 고승 중에 한 분으로 하남 스님이 계시잖아요. 방하남 스님. 근데 방하남 스님이 젊은 백성욱 한 30살 정도 먹은 백성욱이 금강산에서 수도할 때 뭘 하셨냐. 도시락 셔틀을 했습니다. 그 스님, 하남 스님한테 상자승도 많이 있었는데, 이 스님이 직접 그 점심 공양을 암자 위로 싸들고 가셨다고 한 걸 보니까, 하남 스님이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했다면, 그건 불교 쪽에서는 알아줘야 할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초기 민간인 학살에, 관여한 의심이 짙습니다. 우리 반어법 행자열전에서도 그것 때문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내무장관으로서 그 보도연맹 학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위치에 있고요. 요거는 이제 보도연맹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한 달도 전이 아니죠. 5월 30일에 있었던 총선에서 이게 경찰을 동원해서 이렇게 후보들을 탄압을 한. 그러니까 선거가 아주 개판이었고 이 선거에서는 남북협상파도 탄압을 받았지만 또 민국당. 그러니까 이제 한민당이 개편을 했죠. 민국당으로 개편을 했는데 내각 책임제를 추진을 하니까 이승만이 이제 확 깔아뭉개는데 이 백성욱이 이승만 밑에서 이제 이 선거 탄압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가 치러진 게 또 52년 정부 통령 선거가 있죠. 대통령 선거를 국회에서 하고 원래 헌법대로 하면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데 이 50년 그 선거에서 관건 선거도 엄청나게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이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52년도에 국회에서 선거를 하면 이승만은 당선 가능성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어떻게 했냐. 부산정치파동이라고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그건 성공한 내란이에요. 우리 12.3 그 내란처럼 윤석열이 처럼 그렇게 바보같이 내란을 일으켜서 시민들에게 진압당하지 않고 그건 깨끗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췌 개헌안 이런 걸 통해서 직선제를 했고 그 얘기 다 하다간 오늘 밤샐 거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요. 이제 정부 통령 선거를 하는데 이제 자유당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자유당 공천이었고 부통령 후보는 이범석이 나왔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승만이가 이범석을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범석을 이용해서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무장관을 시키면서. 근데 이범석이가 원외 자유당을 만들고 거기에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을 추대하고 자기가 부통령으로 나와서 선거 포스트 똑같이 찍었잖아요. 똑같이 찍었는데 이범석을 떨어뜨리는 공작을 시킨 거예요. 누굴 통해서? 김태선이라고 그 당시에 시경국장 겸 치안국장 을 하다가 이제 서울시장을 하고 있었는데 원포인트로 내무장관을 시켜서 한 달쯤 했어요. 한 달 조금 더 했나? 뭐 이제 그래갖고 요 선거만 치르게 하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이제 복귀를 시켰는데 이 김태선이가 아주 또 이제 좀 그러니까 요상한 인물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해방 정국에 그래서 그러니까 해방 그때는 미군정 하에서는 수도경찰청의 수사국장을 했고 수도경찰청 수사국장을 했고 해방 후에 정부 수집 후에는 시경국장을 하다가 하여튼 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치안국장을 겸임했다가 뭐 서울시장을 하다가 뭐 이제 하여튼 그런데 잘 파악이 안 되는 인물이에요. 이승만의 측근이고 미국 유학생이고 함경도 사람인데 참 그 대부분의 사람들을 파악했는데 우리가 반어법 열전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 뭘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수상한 인물인데 하여튼 이범석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아주 관건 선거로 제대로 했습니다. 그때 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함태영이라고 이승만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무슨 뜻이냐면 나 후계자 안도 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죠. 이 국민들한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기독교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밀어갖고 이범석이보다 170만 표, 120만 표, 50만 표를 더 얻게.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투표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경찰이 개입을 해서 이범석을 떨어뜨리고 함태영을 당선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3대 국회의원 선거는 내무장관이 이제 백한성이라고 대법원 판사 출신인데 백한성이가 치안국장은 김장흥이라고 경무대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전북도경국장이가 하여튼 뭐 엄청나게 부정선거를 하고 이 선거를 곤봉선거라고 불렀어요. 여기 이제 오른쪽 위가 허정인데 아까 과도정부 수반했던 허정이 이승만의 최측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조금 밀려나 있었습니다. 48년, 49년 정부 수집 직후에 49년도에는 이승만의 오른팔과 같은 존재였는데 이때는 허정이 그 국회의원의 기장인가 동네인가 뭐 하여튼 그 경남 부산 그 접경 지역에서 출마를 했는데 탄압을 심하게 받아서 선거운동에 의원이 아마 경찰에서 맞아 죽었던가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아유 못하겠다 하고 그 후보 사퇴할 정도의 그런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56년 대통령 선거, 정부통령 선거에서는 이제 신익희 선생이 못 살겠다 가라보자라는 구호로 돌풍을 일으켰다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 바람에 조봉암이 쫙 떠올라서 이승만을 위협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조봉암이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는 유명한 말이 나왔고, 부통령에는 장면대 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기붕이가 낙선을 했어요. 어떠냐 여기 이제 그 위에 눈 감고 있는 좀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사람이 김형근이라고 내무장관인데 검사 출신 내무장관이에요. 이 사람도 부정선거를 하느라고 했는데 이기붕이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박마리아가 아주 난리를 쳐갖고 김형근이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는 엄청난 부정을 저지르고도 이승만은 간신히 당선이 됐지만 이기붕은 떨어진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8년 그 협상선거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요걸 해서 이제 무소속을 배제하고 이제 하여튼 여야가 좀 나눠 먹기 식으로 이제 뭐 그렇게 선거를 치렀고, 근데 이제 이때 특기할 만한 거는 대법원장이 바뀌었어요. 이건 김병로 대법원장이 아니고 김병로가 정년퇴임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조용순이라는 사람이 임명이 되고 난 다음에 정확한 이유는 저도 좀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근데 아마도 이승만의 그립이 약해진 게 아닌가. 사법부에 대한 그립이 약해졌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무효 판결이 나왔습니다. 0119에서 김익노라고 자유당의 실력자였는데 여기서 무효 판결이 나오고 대구 기구 가불병정 무기
그러니까 해서 그 지금은 이제 남구 북구 뭐 이제 중구 그렇게 방위로 표시를 합니다만 일단 갑을병정 그래서 기구가 당선 무효가 되는 등 대법원이 이제 선거에 조금 개입을 하고 하여튼 이렇게 무효가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부정이 심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바로잡으려고 대법원이 조금 역할을 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이제 이러다가 유명한 3.15 부정선거가 뭡니다. 여기 사진 크게 있는 사람이 최인규 3.15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사형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무원은 정부 대통령 선거에 운동을 해도 좋다. 대통령 업적 알려라. 싫은 사람은 정부서 일할 필요 없다.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도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독재자라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아예 개입을 해라. 개입을 안 하면은 정부에서 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나중에 해명을 직무 시간 외에 하라는 얘기다. 직무 시간 그런데 직무 시간 외에도 공무원은 공무원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제 말썽을 불러일으켰고 그때 선거위원장은 김두일이라고 아마 이제 대법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여튼 그때 민주당원이 이렇게 맞아서 여기 이거는 여수구 이거는 광산이고 이렇게 뭐 그러니까 부정의 정도가 야당 그 선거운동원이 맞아 죽을 정도로 심했다. 경찰관이 개입을 해서 아주 뭐 3.15 부정선거 뭐 일일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랬었고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최인규가 사형당하지 않았습니까? 3.15 부정선거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7.29 총선거는 요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좀 공정하게 치러진 셈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광욱이가 취임을 해서 중앙선거위원회가 만들어진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련이 컸어요. 또 이제 뭐가 있었냐면 63년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박정희가 이제 공화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공화당에 입당을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공화당 총재의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근데 이제 박정희가 저녁식을 하고 그리고 입당을 하고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고회의 의장으로 있었는데 그걸 사임을 안 한 거예요. 사임을 하고 이제 당원이 돼야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최고회의 의장은 다른 직책을 겸임할 수가 없도록 법조문이 그 최고회의법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 절차를 깜빡해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찾아냈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찾았습니다. 근데 그게 안타깝다고 해야 하나? 한 2, 3일을 기다렸다가 터뜨렸으면은 꼼짝도 못 하는 건데, 먼저 터뜨렸어요. 그래서 그냥 서둘러서 법을 바꿔서. 근데 법을 바꿔도 이제 소급법이니까 사실은 무효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공직 사퇴하면은, 그러니까 입당이 무방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공직 사퇴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 않고 했는데 지금 늦었지만 사퇴하면 돼. 이제 이런 식으로 밀고 간 거예요. 밀고 갔고 이제 그래서 비상조치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입당을 합법화하는 식인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미 입당을 하고 난 다음에 개정을 한 거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고 위헌이다. 위헌임을 자인한 것이다. 법을 이게 위헌이 아니면은 법을 고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당당한 거면 이거 고친 게 위헌인 거를 자인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선관위가 이제 유권 해석을 하는데 박 의장의 입당은 합법이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무슨 얘기냐? 입당을 한 게 8월 30일인데 이건 이제 어떻게 이제 처리를 했냐면은 입당을 하면은 지구당에다가 서류를 제출을 하는데 이제 8월 30일은 선언을 한 거고 지구당에 제출한 거는 서류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합법이다. 뭐 이제 이렇게 궁색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안 자체가 워낙 크니까 박정희는
탱크 몰고 나와서 권력을 잡은 사람 아닙니까? 총칼로 권력을 잡았는데 이 절차상의 그 실수를 문제 삼아서 선관위가 등록 무효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다시 총칼 들고 나오고 뭐 선관위 점거 사태는 지금 부정선거 패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윤석열 내라고는 차원이 다른 뭐 아마 선관위를 폭파시키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덜덜 떨면서 선관위가 박정희의 입당은 합법이에요 하고 이제 깨갱깽깽깽 이게 뭐 출발부터 깨갱깽깽깽으로 출발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등록 취소 이제 청구 소송을 벌이고 이제 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가처분 신청을 또 기각을 했어요. 대법원에서 다시 기각을 해서 이걸 이제 만약에 박정희 등록이 무효다 하면은 선거판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고 쿠데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선관위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겁을 먹고 이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각 결정을 내렸고 하여튼 논쟁이 벌어졌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박정희가 당선돼서 빠바밤. 그리고 이제 이게 15만 표 차이로 지난번 대선이 0.73% 차이 난 게 표차도 하여튼 퍼센테이지로는 지난번 적었고 지난번이 몇 표 차이였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근소한 표차가 났는데 여기서도 근소한 표차로 이제 박정희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당선을 중앙선관위원회가 이제 선포를 하고 그리고 요거 있고 한 달여 뒤에 6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이제 그러고 제3공화국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4년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박정희가 연두순신한 걸 했어요. 지금은 아마 대통령이 그런 걸 안 할 텐데 매 정초에 그러니까 1월 달에 정부 각 부처를 다 한 번씩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보고도 받고 격려도 하고 그런데 정부 이제 대통령이 순시하겠다고 했더니 이건 잘한 거죠.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기도 하지만 헌법상 보면 행정부의 수반인데 선거관리위원회도 행정부의 헌법기관이다. 그래서 헌법상으로 보면 동일한 지위인데 그걸 뭐 무슨 대통령이 다 그렇게 군림하는 식으로 연두순시 그거 아니다. 오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군정의 최고회의 의장이었다가 대통령으로 그 신분이 바뀐 상태에서 딱 폼 잡고 가겠다 했는데 오지 마쇼. 그래서 이제 상황국이 그렇게 했는데 아마 여기에는 63년 대통령 선거 때 이 후보 등록 문제도 선관위가 욕을 바가지로 먹은 거죠. 그러니까 8월 30일 입당한 게 명백하고 입당했다라고 자기가 발표하고 선언까지 다 하고 공화당 총재로 입당이 성립 안 됐으면 공화당 총재 당원도 아닌데 공화당 총재가 되고 후보가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른 것인지 하여튼 그것도 앙금이 좀 남았었는지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오지 마쇼 해서 박정희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관위 입장에서는 자기네 위상을 세웠다. 이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선관위가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번 선거가 67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관위의 상설 조직화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선거와 선거 사이에 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걸 상설기구로 어떻게 만드느냐. 뭐 그게 이제 아마 지금 선관위 개편이 초미의 과제로 등장을 했죠. 그리고 선관위 개편 때문에 개헌은 될 것 같습니다. 개헌을 87년 체제 이거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뭐 87년이라는 게 지금 이제 몇 년입니까? 40년이 내년이면 40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제 36년보다 더 긴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87년 개헌은 정말 땜빵 개헌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그 다음에 제대로 개헌을 하자. 그런데 뜻밖의 민주 세력이 아니라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이 연장이 되면서 그 헌법을 고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쭉 끌고 와서 문제가 많은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그 하여튼 요 이제 63년도에 선거를 치르고 그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가 4년마다 같이 치르게 돼 있어서 67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67년 5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이제 그 8월 달에 아니 67년 5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6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여기서 대통령 선거에서는 뭐 박정희가 윤보선을 상대로 쉽게 큰 표 차이로 승리를 거뒀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문제가 되는데 이때 박정희는 뭘 생각하고 있었냐면 삼선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에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말도 못하게 부정선거를 준비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를 준비하는데 거기서 그 선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대통령이 유세를 다녀야죠. 대통령이 이제 그 공화당 후보를 지원하는 유세를 다니려고. 그래서 이제 그 선거법 시행령을 고쳤어요. 고쳤더니 이제 그걸 그 중앙선거위원회가 관리위원회가 문제 삼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쟁점이 됐는데 국무위원 등 선거 운동을 합법화하는, 그러니까 국무위원까지 장관들까지 가서 동네 가서 뭐 하겠습니까? 뭐 닭이 놔줄게, 뭐 놔줄게, 뭐 해줄게, 뭐 해줄게, 선침 공약을 쫙 해라. 이걸 국무위원들을 풀어서 이제 이걸 하겠다는 걸로 그 극비에 성안해서 전격 개정, 국무회의에서 전격 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선 앞두고 이게 큰 쟁점이 됐는데, 하여튼 야당에서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그리고 선관위도 금명간 유권 해석을 내리겠다. 이거는 해석을 안 할 수가 없는 문제가 폭탄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강요등 선거운동 가능하다. 그리고 이건 법제관도 모르게. 법제관이라는 게 법제처에서 정부 입법되는 것을 관장하는 주무 실무자인데 그 실무자도 모르게 요 시행령안이 준비가 돼서, 왜냐하면은 이거는 시행령을 하나 만들 때 다른 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건 법제처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밀어붙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그리고 이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원칙적인 태도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민당에서는 무효화 투쟁을 벌릴 기세고 모법에 위배되니까 당연히 무효다. 법무장관은 그 권오병이라고 있었습니다. 법상 아무 잘못 없다고 이제 빡빡 우기고 사광욱 위원장은 큰 문제라서 말 못하겠다. 전체 회의에서 이제 다룰 것이다. 자기가 지금 먼저 말을 하기는 곤란하다. 이제 이렇게 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중앙선거위원회가 이 설왕설래를 했는데 강요의 선거운동은 불가하다. 시행령 개정은 부당하다라고 해서 오래간만에 명확한 해석을 내렸다. 언론에서 아주 명확한 해석을 내렸다고 반길 정도로 공식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밝히니까 박정희가 이제 유세하지 않기로 하고 또 국무위원회가 별정직의 유세를 접수도 하지 말아라. 선관위는 다 이게 각 지역 선관위에다가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법무장관은 선관위에 항의를 하고 항의 공문을 보내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물밑에서 이제 정부와 선관위 간에 논전이 벌어졌죠. 논전이 벌어지고 선관위에는 어때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추천한 사람도 있지만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있고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은 대통령 몫이고 공화당을 지지하겠죠.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한 몫하고 이 대법원에서 추천한 몫에 또 이제 보수적인 사람이 있을 테니까 5석, 6석은 대개 이제 확보가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워낙 사안 자체가 황당한 거니까 장관이 뭐 선거 유세를 다니겠다,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관위원들도 염치가 있어서 그때만 해도 염치가 있어서 부결을 시킨 거예요. 이걸 뒤집은 게 누구냐면 뒤에 보겠습니다만 김치열이라고 나중에 중앙정보부 차장
그다음에 검찰총장, 내무장관, 법무장관을 지낸 박정희 시대 아주 그 유명한 공안 관료죠. 굉장히 유능했고 소신이 있었고 박정희가 굉장히 이뻐한 그 하여튼 아주 특급 반헌법 행위자입니다. 그 김치열이가 이때 선관위원이에요. 변호사로서 선관위원인데 김치열이가 주동이 돼서 이제 하여튼 그 이걸 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일단 이제 선관위가 강하게 나오니까 박정희가 그 유세 계획을 취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관위 조치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에서는 대통령 유세는 꼭 해야 한다. 그리고 여당 쪽에서는 선관위 상대로 법정 투쟁도 준비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선관위가 결정을 취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관위 안에서도 양론이 있고 그 이제 이렇게 해서 와글짝 경론을 벌인 끝에 어제 낮밤 그리고 이제 오늘 재론을 한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났을까요? 이렇게 재론을 벌인 끝에 대통령 당 총재로 유세 가능. 그리고 장관은 이제 안 되는 걸로. 장관은 안 되는 거고 피선된 공무원.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은 그러니까 이 선거법 그 규정에서 예외이다라고 유권 해석을 번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반 경론 끝에 표결로. 선관위 같은 데는 표결을 대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원회 헌법재판소도 그러니까 중요한 사안,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에서는 문영배 그 소장 대행이 좀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국론분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만장일치 판결을 끌어냈잖아요. 그리고 쟁점을 명확히 하면서 법률가로서의 어떤 그 입장을 분명히 밝히게끔. 그래서 보수적인 법률가들도 다 저거 그 탄핵 맞다, 파면하는 거 맞다. 이제 그 결정을 끌어냈는데 선관위도 대개 표결을 안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표결을 해서 5대4로 한 표 차이로 이제 그 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탈감에 빠진 이제 선관위원회가 됐고, 그래서 선관위의 재해석 그 뒤 결국 소신받고 5대4로 뭐 이제 신문에서 그런 기사가 나오고 사광우 이거 여기는 이제 손을 들고 시작하는 표현이지만 이건 이제 퇴임할 때고 6.8 선거 때는 외로웠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기사에 보면은 국회에 불려나가서 눈물을 흘린다라는 그러니까 책상을 치고 울분을 토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래서 야당이 오히려 위로를 해줬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 양반은 그 71년도에 그러니까 이 대법원 판사로 그저 있다가 그 국가배상법 위헌 판결을 내리고 난 다음에 유신 나고 대법관 제명할 때 그때 잘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제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자, 부재자 투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금 시간이 거의 50분 가까이 됐죠. 예, 이거 오늘 다 못 끝나겠네요. 부재자 투표 문제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은 부재자 투표란 말을 뉴스에서 못 들어본 지가 꽤 됐어요. 왜냐? 사전 투표를 하기 때문에 부재자 투표라는 개념이 이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사전 투표 같은 걸 부재자만 하는 걸로 하다가 이제 일반 그 거주민까지 다 그 할 수 있게 됐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부재자 투표라는 건 뭐냐면은 투표를 할 때 이제 자기 주민등록부인데 투표권이 있고 거기에 선거인으로 그 등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어디 갑자기 일이 생겨서 출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또 군입대한 병사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또 해외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대학생들 보면은 주소는 시골에다 두고 뭐 서울이나 또 다른 학교 소재지에 가서 뭐 하숙하거나 기숙사에 있으면서 그 사는 학생들 되게 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은 안 옮기죠. 그러니까 원래 집인데 투표하러 왔다 갔다 하려면은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투표 귀찮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고, 뭐 또 참정권 내 한편은 소중해 하고 열심히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뭐 본의 아니게 생업이나 뭐 다른 사정 때문에 타지에 나와 있지만 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 이제 그런 소국 또 국가는 그걸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서 부재자 투표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제도는 60년도에 도입이 됩니다. 4.19가 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정치적인 격변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참정권에 대한 그러니까 국가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국민들의 요구는 그 전에 있었지만 아이 그 몰라 귀찮아 돈 많이 들어 안 들어주다가 4월 혁명 같은 이제 큰 사건을 치르니까 부재자 투표가 이제 그 드는 겁니다. 부재자 투표를 하는데 논란이 이제 국회에서 만드는데 논란이 있었고 이거 이제 그러니까 각 그 복잡하다. 선거구별로 지금처럼 행정력이 발달하지 않고 또 컴퓨터 시스템 같은 거 그런 것도 없고 할 때니까 일일이 다 찾으려면 복잡하다.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신문 기사에 보니까 참의원만 하자. 참의원은 선거구가 한 도를 선거구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관리가 좀 용이해서 그런지 국회의원 선거를 민의원, 참의원. 그러니까 원래 발췌기원 때 그렇게 양원제도 고쳤는데 그 3대 4대 5대 3대 4대 국회 그 참의원 선거를 안 하고 그냥 민의원 선거만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4.19가 나고 난 다음에 5대 국회에서는 민의원과 참의원을 다 하는데 그 중에서 참의원만 하자. 뭐 이제 그런 아니다 민의원도 해야 한다. 뭐 이제 그런 논란이 있다가 이제 결국 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재자 투표의 필요성, 부재자 투표의 시비. 이 부재자 투표의 필요성이라는 건 그 글을 쓴 사람이 이지형, 이게 찬자가 아니고 지자입니다. 이지형이라는 사람인데 군대 법무관 출신인데 저도 이거 그 이지형을 좀 조사해 봐야겠다. 왜냐면은 우리 지금 반어법 행위자 열전에 대상자도 포함은 안 됐고 312명으로 일단 마감을 했지만 몇 명이 추가될 수가 있어요. 사북항쟁 쪽을 빠뜨렸기 때문에 거기서 최소한 2명 내지 3명 정도를 추가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고요. 민간인 학살 쪽에서 이지영 같은 사람이 경계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나오면은 해야겠다 하고 있는데 이건 민간인 학살 자료는 아니지만 군 부재자 투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조금 전에 찾아갖고 내용을 다 검토를 해보지 못했지만 뭐 부재자 투표 해야 한다는 건데 이 군 법무관으로서 4.19 직후에 이걸 썼어요. 그러니까 법무감 출신입니다.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재자 투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이 군대 내에서 그 투표가 그 부정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문제까지를 감안을 했고 해서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투표권을 줬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군 부대 소재지에서 투표를 하는 해서 거기에 출마한 사람한테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내가 고향은 경상도 뭐 안동인데 뭐 경기도 연천에 가서 그 군복무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 연천에 출마한 사람한테 투표가 하게끔. 그러니까 나는 여기 그 군대에 있으니까 민간 쪽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는데 그런 식으로 제도가 돼 있었는데 이제 부재자 투표라는 건 자기의 연고지 주민등록지에다가 이제 투표하도록 그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이지영이라고 중앙대 법대 일본 중앙대 법대 출신으로 학병 끌려갔다가 이제 하여튼 남았는데 이 중앙대 출신이 군 법무관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변호사도 많고 학병도 많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민간인 학살에도 좀 깊게 관여한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람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재자 투표와 관련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목포에서 3대 4대 국회의원을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2대 3대를 떨어지고 그 4대 국회의원 선거 때 이
목포에 출마할 수 없게 된 게, 목포에는 민주당 의원이 버티고 있으니까, 현역 의원 상대로 도전을 해서 이게 승산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다른 곳을 찾아야겠다 하는데, 어딜 생각을 했냐면 인제를 찾은 겁니다. 왜냐하면 인제는, 강원도 인제는 무슨 인연이 있냐, 전라도 출신 사병들이 인제에 가서 복무를 많이 했습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다 하는 인제 원통, 그 인제예요. 그 아주 강원도 깊은 산골이죠.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만. 그래서 인제 그 전라도 출신 군인들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출마를 하면은 그 지역 연고를 덕을 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인제 출마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군인들 중에 배고픈 사람이 많았어요. 군대에서 밥을 못 먹고, 그리고 군대 인권이 정말 열악했고, 그리고 군대가 이승만을 꼭 지지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다른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군대표를 얻어서 이제 좀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이제 등록을 했는데, 그때 뭐 하여튼 제대로 출마를 못했어요. 그 자유당이 관권 개입을 해서 등록 서류도 뺏기고 등록이 무효화됐나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대 국회 때 떨어지고 5대 국회에 갔는데 부재자 투표가 도입되면서 인제에 있었던 전라도 출신 병사들이 고향에 투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는 김대중은 거기에 딱 출마를 했는데, 김대중을 찍어줄 전라도 사람들은 다 고향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표들이 인제에 모여 있었던 전라도 표가 다 흩어져서 결국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떨어졌는데, 이때 그 당선된 사람이 4대 국회 때 김대중 등록 서류 이제 뭐 탈취하다시피 했던 경찰서장이 됐는데, 4.19가 나고 난 다음에 4.19 후에 처리가 좀 늦어졌지만 국민권이 박탈되는 케이스에 해당이 돼서 보궐선거를, 그건 재선거였나? 재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재선거를 치러서 거기서 그 재선거에서 김대중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 재선거를 통해서 이제 김대중이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된 날짜가 5월 14일. 그리고 5월 16일에 국회에 등록하러 오려고 출근을, 국회에 처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5.16이 터져서 국회에는 당선은 됐지만 국회에는 하루도 가보지 못한, 그래도 5대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수만 하나 그 올라간 케이스였고, 그래서 이제 부재자 투표하면은 이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악연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군내에서 부재자 투표, 그러니까 군대 투표가 굉장히 하여튼 말썽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부재자 투표로 바꿨지만 부재자 투표도 역시 여당표를 다 찍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11대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 저 전단이 집권을 하고, 이제 그때 그 저 1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어떻게 그 휴가를 가게 됐어요. 그 이등병이었는데 하여튼 뭐 시험을 봤나, 뭐 이상한 군대에서 보는에서도 이상한 시험이 있었는데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잘 봐서 포상 휴가를 나갔는데, 갔다 왔더니 서목의 고참이, 야, 니 거 내가 찍었다. 군대니 어쩝니까? 네. 그렇게 됐던 적이 있고, 군대 부재자 투표는 부정선거가 아주 많았습니다. 여기 5대 국회의원 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 출마해서 5대 국회 때 이제 차점 낙선한 거고, 그 재선거에서 이제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부재자 투표 문제가 92년도에 이지문 중이라고, 구사단, 그러니까 구사단이면은 노태우가 사단장 하면서 이 12.12 때 군대 끌고 들어온 그 부대입니다. 그 이제 그 구사단에서 부재자 투표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 이제 92년이니까 불과 지금부터 34년 전인데,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부재자 투표 같은데 부정행위가 많이 자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장이 1번을 찍으라고 강요를 했고 기무사가 개입해서 그러니까 하여튼 그리고 검열기도 중간에 검표한다. 그래서 검열기라는 게 아마 이렇게 비춰보는 그런 걸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투표 이제 부재자 투표 봉투에 넣었지만 이렇게 비춰보면 아마 그 어디 찍었는지 나오게 돼서 여당표가 80% 이상 나오게 해라. 그래서 군대 내에 이게 구사단만의 일이 아니고 전 부대에서 비슷한 양상이 벌어졌는데 이걸 그 용기 있게 ROTC 출신 중대장이 폭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사법군인들 기무사에서 투지닥쳐서 기자회견 중에 잡아간 겁니다. 잡아간 거. 기무사가 아니라 이거 수방사 원병대가 잡아간 것 같네요. 하여튼 제일 출동 빠른 부대에서 이제 와서 잡아간 겁니다. 하여튼 군 부재자 투표가 사실상 공개 선거로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폭로를 한 거고요. 이제 파면을 듣다가 복직을 했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지문 씨가 서울시 의원도 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이 공익제보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부재자 투표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 재외국민 투표. 재외국민 투표가 있어요. 이게 그 제일 한국 대사관 내 재외 투표소가 만들어졌고 일본 내에도 이제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인구 밀집도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데는 투표소를 그 공간마다 아마 설치하게 돼 있는 그런데 공간을 가는데 미국 같은 데서는 거리가 먼 데도 있고 벽지에서는 운전해서 가려면은 8시간이 걸렸네 몇 시간이 걸렸네 그런데도 이제 쫓아가서 투표하신 분들도 있고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니까 안 하는 분도 있고 어쨌거나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제도적 절차적으로 그 품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고 좀 번거롭다고나 할까 그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해야 한다. 여론이 이제 계속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문제 제기는 있었고 그다음에 이거 어떤 상황이 어렵지만 해야 한다. 그래서 해외에 다 못하고 밀집 지역에서는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주월 한국군 그다음에 서독 파견 간호원 그 광부 그렇게 좀 정치적으로 일본은 제일동포들은 잘 안 듣던 것 같고 오히려 밀집도는 거기가 높겠지만 그건 정치적인 의미를 정권 입장에서 챙겨야 할 부분들 그리고 또 홍보를 할 만한 부분들을 하다가 유신 때 없어졌어요. 주월 한국군 부재자 투표를 하는데 난점이 있다. 특별소송 조치가 특별소송할 수밖에 없죠. 이건 그리고 투표해갖고 개표할 때 같이 또 까야 하니까 그리고 부재자 투표를 해갖고 와서 이거를 이제 그 월남에서 수송해 와서 각지로 또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품이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국민의 저 투표할 권리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국가가 번거롭지만 참정권의 지약을 받아서 안 된다는 명분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재외국민이 투표를 못하는 게 유신 때 못하다가 이게 87년 그 기사예요. 87년에 10월 16일 기사니까 헌법 개정 지금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국민투표가 87년 10월 25일인가 20며칠 날 있었는데 그때를 앞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재외국민은 왜 투표 못하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여야 합의로 배제됐고 절차 번거롭다는 이유로 부재자에서 제외됐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10년 뒤에 헌법 소원도 내고 그렇지만 이때도 금방 판결이 날 것처럼 그렇게 신문 기사가 나고 그랬는데 안 나고 쭉 있다가 그래서 참정권을 달라. 그래서 이제 관계 당국에서는 선거 비용과 인력 문제도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발뺌을 하다가 그 재외국민한테 투표권을 준다가 여기서 또 10년이 흘러서 2007년도에 가서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죠. 노무현 정권 말기에 듣는데 근데 2007년이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는 준비가 부족해서 못하고 그 다음 대통령 선거부터 한다.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012년 대통령 선거에부터 이제 그래서 2007년 6월이고 2008년 말에 선거법과 투표법
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그 다음 선거, 그러니까 2004년, 2008년에 이제 총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2년에 총선이 있게 되고, 그리고 2012년 말에 이제 2012년이 총선과 대선이 겹친 해죠. 총선은 4년, 대통령 선거는 5년이니까 20년 만에 한 번씩 이제 겹치게 되는데, 그 겹치는 해에 이제 요 대선하고 총선에서 이제 다 재외국민 투표를 하게 하자. 그래서 2012년 대선에서는 당락을가를 세 변수로. 저는 재외국민 투표를 하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교민들이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그러니까 이 보수 세력 군사 정권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인구 구성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가게 되고, 뭐 미국이나 일본에서 뉴커머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갖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보수보다는 진보 쪽이 더 유리한 걸로 한동안은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세 변수가 됐다. 그렇게 됐고, 제외 158개 공관. 그래서 아직 그러니까 정세가 불안한 이런 곳들은 7개 공관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공관에 제외 선관위를 설치하고 재외국민들이 투표를 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이제 처음 실시를 했는데 생각보다 투표율이 저조했다. 이제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 외무부 인턴 학생 외무부에서 이제 만든 것 같은데, 해외 부재자 투표는 67년에 도입됐다가 72년도에 폐지됐고, 그리고 이제 헌법소원 움직임은 그 사이에 있었지만 빼먹었고, 하여튼 이제 2009년도에 8년에 못하고 9년에 했나 봅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이제 12년도에 이제 처음 실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회성용 봉투에 넣어서 국내로 와서 외교 행랑을 통해서 선관위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선관위에서 이제 관할 선관위로 보내서 이제 별도로 개표를 한다. 절차가 그렇게 돼 있고, 요번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안 해요. 근데 국회의원 선거하고 총선거는 합니다. 지방선거는 가령 이제 이 쟁점이 되는 게 뭐냐면은 거주지에서, 그러니까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갑자기 헷갈리네. 참정권을 줘야 한다. 세금을 내는 곳은 줘야 한다. 그리고 이제 제일동포들도 또 미국인들도 영주권이 있으면은 투표를 하도록 이제 그런 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거주지에서 그 나라 자기가 사는 그곳에서 투표하도록 하고, 그러나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는 선거 줍니다. 그런데 이제 재외국민인데 국내에 주민등록지가 없을 경우에는 아마 비례대표, 정당 비례대표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표율은 이제 낮아서 이제 비효율적이다. 이제 그렇게 됐고요. 이 뒷부분, 그거 이제 부재자 투표에서는 사전 투표가 도입되는 과정, 그거 이제 중요한데 그 얘기랑은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아직 이제 한 절반을 조금 더 했는데, 사실 얘기거리를 더 찾으면은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이제 제가 급하게 준비를 하다가 그랬는데, 다음번에 좀 더 찾아서 사전 투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헌법 행위자 열전 이제 1차분 4권이 나왔고, 뜨겁다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책방에서 꾸준히 주문이 들어온다고는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저희가 이제 기록으로 남긴다는 의미에서 이제 죽어라 하고 작업을 했는데 3분의 1밖에 못한 겁니다. 아직 지금 이제 일주일에 4명씩 원고를 검토해야 올해 안에 이제 나머지 4권이 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여튼 부지런히 2차분
발간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2년 짧아야 2년이고 아마도 뭐 조금씩 늦어지고 뭐 사정 생기고 하면은 3년은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아직도 갈 길이 머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는 제가 쓴 책 한 권씩 사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참 대형 사고를 쳐갖고 하여튼 지금 이제 나라가 시끄럽죠. 선거 결과가 가뜩이나 좋지 않은데 엉뚱한 문제까지 터져갖고 이제 하여튼 마음이 좀 심사가 복잡합니다. 선관위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러면 이제 차라리 조금 선관위의 현재 발생한 문제들을 조금 짚어볼, 오늘 이렇게 다 하면은 그걸 못 짚을 텐데 일주일 좀 더 준비하고 저도 공부해갖고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볼 거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